전화가 오지만 전화는 받을 수 없지. 오늘 강의할 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로 100년 행정학사를 봤잖아. 100년 행정을 봤고 이거는 조금 행정학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이제 조금 우리 학문을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라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반영이다, 이런 관점으로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오늘 얘기할 거는 국가 기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왜냐하면 봐봐, 행정이라는 게 뭐야? 행정학이라는 게 뭐야? 정부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부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활동일 텐데 이 국가의 활동이 계속 변해야 시대에 따라 변화한단 말이야. 그럼 국가 활동이 변하면은 거기에 조응해서 학문도 변하지 않겠어? 관심사도. 그래서 근대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근대가 시작되고 국가 기능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변화해야 했어.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할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대 국가에서 국가 기능이 크게 변한 이전 정부가 바뀐 기능이 세 가지 변해왔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했다는 거야. 네,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법치주의와 관료주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건 이제 저번에 좀 설명을 했지. 세 번째는 조세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때 조세제도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야. 근데 근대에는 이게 질적인 변화가 있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근대 국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근대 국가를 주목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게 근대 국가와 조응해서 발전한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는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이야. 근대 국가는. 막스 베버가 국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 이렇게 정의했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어. 그죠? 우리가 보통 국가를 하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여러분 상식시켜 배웠잖아. 첫 번째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개념을 배웠는데 이것도 틀린 정의는 아닌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은 국가라는 거는 정해진 어떤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했다는 거야. 여기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군대, 경찰, 이런 공권력들이 정당한 물리적 폭력이야. 이런 것들을 국가가 모두 흡수하는 거야.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렇다고 보면 돼. 예전에는 어떤 영토 내에서 국가가 물리력을 독점하지 못했어. 왜냐하면은 사병 같은 걸 둘 수가 있지. 그죠? 어떤 정당한 폭력, 공권력이라는 거는 국가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근대국가 확립되기 전에는 다양한 지방 세력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군대 혹은 독자적인 치안력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돼. 그죠? 이건 뭐냐면은 물리력을 독점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근대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한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나라 내 물리력이 두 개 존재하거나 혹은 두 개 이상 존재하면 그 상황이 뭘까? 신교환 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예를 들어봐. 대한민국 국가에는 정당한 그 폭력 있잖아. 네, 경찰력이라든지 군사 같은 군대를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갖고 독점하고 있잖아. 그지? 개인이 네, 군대를 소유할 수 없잖아. 그지? 개인이 없죠. 경찰력을 갖고 네네.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한 영토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공권력이 존재한다면 이 상황은 뭘까?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재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내전 상황이야. 내전 상황. 네, 내전. 내전이 있는 상황. 지금 미얀마도 지금 군부 투타가 일어난 다음에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군사력을 보유하고 막 소수민족과 연합해가지고 반군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 이거는 미얀마라는 영토 내에서 폭력 폭력 집단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이런 건 내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모든 근대 민족 국가는 내전을 거치고 완성돼. 이 내전을 거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다수의 권력을, 다수의 폭력들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거야. 집중시킨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일본이라는 나라도 통일될 때, 민족국가 만들 때 내전 상황이 있었어. 그죠? 서남전쟁이라 가지고 그 사무라이 정권들을 모두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있었어. 미국도 생각해봐. 미국도 남북전쟁이 결국은 내전 상황이죠. 그죠? 하나의 나라에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대립했잖아. 두 개의 권력이 폭력이 했다가 무력을 통해서 하나 통치하면서 하나 민족국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대한민국도 내전 상황이 있었죠. 언제일까? 대한민국이 성립하고 북한과 남한이 6.25라는 내전 상황을 겪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남쪽 권력이든 북쪽 권력이든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지금 정부 수립 이후로 6.25 이후로 사실 내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의를 한반도 영토 내에서의라고 정의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한반도 영토 내에서 두 개의 폭력이 집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금 한국의 나라는 지금 내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전 상황이고 그리고 근대 국가의 특성인 특정한 영토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해방 이후로 80년, 70년 동안 내전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국가들, 독일 같은 국가들 생각해봐. 거기도 내전 상황에 내전을 겪고 그러니까 독일 통일운동이라는 내전을 겪은 다음에 하나의 민족 국가, 근대 국가 된 거거든. 그잖아요. 그죠? 이태리도 마찬가지야. 모든 근대 국가들은 이런 다수의 권력들, 다수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권력들을 무력을 통해서 대개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내. 독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본질은 사실은 폭력 집단이에요. 하지만 그 폭력이 정당한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국가의 폭력을 못 느껴. 하지만은 질서를 위반하거나 혹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하면 국가의 폭력이 바로 다가오죠. 그죠? 어쨌든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어쨌든 국가의 존재는 국가라는 거는 정당한 폭력의 독점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면서 사실 다시 말해서 내전 상황을 겪으면서 근대국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안전이야, 시큐리티야. 내가 저번에 시에나 그림 보여주면서 농촌에 여신이 떠 있는데 거기 뒤에 그림 보이죠? 농촌에 여신이 떠 있는데 농촌의 그 여신의 이름이 시큐리티라는 여신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국가의 첫 번째 목적이 국민들의 혹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야. 이때 안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대내적 안전과 대외적 안전이 있어. 대내적 안전은 뭐야? 내부의 적을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치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한국은 치안이 잘 돼 있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대내적 안전을 잘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대외적 안전. 대외적 안전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국방이라는 개념이에요. 한국은 국방이 위태롭죠, 사실은. 그 북한의 존재가 있으니까. 이런 게 근대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은 사실은 아무리 미사력을 갖다 놔도 그 국가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하지만 그 폭력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성,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개념은 첫 번째는 어디서 오냐면은 권력 행사를 할 때 국민의 동의라는 개념이 근대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동의고 나발이고 없었어. 그냥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그냥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세금을 안 내? 오케이, 너 죽어봐. 가두고 뒷조사하고 폭력 행사하고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은 그렇죠. 그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군부가 집권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 너희들 물러나 했더니 어떻게 해?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헬기 난사하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대국가 특성과 벗어나 있는 거야. 이게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근대국가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 개념이 등장해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 볼게. 미국의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쓸 때 첫 문장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자기들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어.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조물주로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사상이죠. 무엇보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이러한 권리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인간이 천부, 인간이 신으로 받은 권리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 거야.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야.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수립했고, 그죠? 정부라는 거는 인간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즉 시민의 동의로부터 유기한다는 거야. 동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두 가지 개념. 정부는 인간이 정부를 만드는 거야. 정부는 원래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 정부는 뭘 해야 돼? 가장 중요하게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의 권력은, 이 권력을 사실은 우리 피치자가 준 거야. 양도하지, 양도했거나 위임한 거야. 그죠? 이 권력을 근데 행사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대 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이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생각의 유래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존 노크로부터 출발해요. 존 노크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 헌법 보면은 제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제민.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두 번째 조항이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 개념, 국가 권력의 행사를 주권자, 국민의 동의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의 출발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이게 표현되어 있고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존 노크라는 개념이에요. 존 노크라는 사람이에요. 존 노크도 나중에 발표할 텐데 내가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존 노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1632년 1704년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 시절 사람이에요. 스튜어트 왕조라면 잘 모를 텐데 이 영국도 내전이 있었어요. 영국 내전이 있어가지고 원래 영국이 계속 왕권이 있다가 크로메르라는 그 의회파가 왕을 한번 몰아내고 그러니까 찰스 1세라는 사람을 목을 치고 공화주의로 한 30년 했던 나라야. 고맘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응? 근데 로크는 원래 옥스퍼드 대학의 의대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 의사 자격증을 땄어. 따가지고 이제 의사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귀족이었던 샤츠베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퍼드에 샤츠베리 공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슴에 무슨 혹 같은 게 생겼었어.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로크가 의사니까 그 샤츠베리 공작에 그 가슴의 병을 치료해줘.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아져. 응? 근데 이 사치베리 공은 우회파야, 우회파. 기본적으로 우회파야. 근데 이제 크로멜이 물러난 다음에 찰스 2세라는 왕이 다시 집권하면서 왕당파와 우회파 간의 갈등이 계속 있어.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찰스 2세는 캐톨릭 신자야. 캐톨릭 신자. 근데 영국은 원래 국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회파들은 캐톨릭으로 다시 복귀하면은 유럽 대륙의 영향력이 영국에 다시 영향을 미치니까 왕이 캐톨릭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의회파는 기본적으로 국교회를 신봉하고 왕 캐톨릭과 갈등이 심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사치베리 공이 이 쫓겨나면서 로크도 사치베리 공을 쫓아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 그리고 그때 책을 쓰는 거야. 어떤 책을 쓰냐면 정부론 통치론이라는 책을 써. 이건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의 우애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천부인권에 대한 생각. 이런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통치자의 권위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인간의 재산은 통치자의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자연물에 대해서 노동을 해서 나의 재산을 갖게 돼.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이런 인민의 재산과 공공선을 실현하는 거야. 어? 그리고 통치자가 이런 어, 통치자가 이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우리의 재산을 건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크의 생각은 이거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러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어. 그리고 정부에게 그 권력, 인민의 권력을 일정하게 위임해줘. 위임해줘. 위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생명, 나의 자유, 나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위임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은 이걸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생명, 나의 자유, 나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해. 만약에 건드리면은 어떻게 돼? 저항할 수 있는 거야. 저항할 수 있어. 이런 로크의 생각. 이 로크의 생각이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통치론이라는 이런 생각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의회파의 입장에서 그런 왕당파의 어떤 전제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책이 바로 로크의 통치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게 뭐라 했어? 로크가 사치베리 궁이랑 같이 프랑스로 망명가했었다 그랬잖아요. 의회파랑 같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회파랑 왕당파랑 서로 갈등하면서 의회파가 찰스 2세를 몰아내. 몰아내. 그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스튜어트 왕가의 왕들은 캐토릭 신자니까 그리고 대결 허술하고 그러니까 데려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 있던 아니 네덜란드에 가 있던 찰스 2세의 딸을 데리고 와.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앤 여왕이야. 앤 여왕. 그리고 그 사람 남편과 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이야. 네덜란드에서 사실상 왕은 아닌데 왕처럼 행세하던 그 윌리엄 공이 있었는데 앤 여왕, 찰스 2세 왕과 결혼해서 부부였거든. 근데 우에파가 보니까 그 네덜란드 그 윌리엄 공도 그러니까 공동 왕이 되는 거죠. 앤 여왕도 캐톨릭 신자가 아니고 이 윌리엄 공도 개신교니까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와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회파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로크도 같이 다시 의회파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유명한 명예혁명이라는 거예요. 명예혁명. 명예혁명. 그러니까 뭡니까? 명예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에 대한 의회의 우선권, 즉 왕보다 의회가 우선 있다는 의회의 우선권이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왕은 상징으로만 존재한다는 이 전통이 확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로크의 생각은 명예혁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명예혁명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몇 년이 흘러서 한 100년 있다가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는 그 역사적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 생각, 아까 얘기했던 이 생각 인간의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정부의 권력 행사는 우리 피치자의 동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은 저항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 로크의 생각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 로크의 생각이 근대 국가를 만드는 근대 국가 혹은 근대 민주주의를 만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통성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로크 발표하는 조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비교해봤어. 이쪽이 우리가 얘기했는 홉스라는 사람이죠. 홉스. 이쪽이 로크라는 사람이야. 얘기했지만은 홉스랑 로크는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둘 다 영국 내전 시간에 겪었던 사람, 같이 겪었던 사람이야.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부의 권력이 사회 계약으로 만들어진다는 측면은 똑같아. 그죠? 홉스는 뭐였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야만의 상태에 있으니까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관계에 있으니까 인간이
생명보존의 두려움 때문에 계약을 맺고 권력을 양도한다는 이 논리죠. 홉스의 생각은. 그죠? 로크도 똑같아. 로크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권력을 양도해. 근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야만의 상태,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로 봤는데 로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 인간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내 친구에 대해서 늑대로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정하게 이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 공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소유물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덜 야만적인 상태로 봤어요. 그죠? 정부의 탄생은 똑같아. 홉스의 세월은 홉스는 생명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부에게 권력을 양도해. 로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양도해. 이때 양도하는 게 완전히 달라. 홉스는 모든 걸 다 양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 국가에다가 리바이던이죠. 양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 거래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라는 국가 권력과 우리가 하는 계약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절대 권력이니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 이게 홉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홉스는 사실상 그 당시 영국 내전 상황에서 왕당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왕당파의 권력을 용인하는 결과가 빚어지죠. 로크는 다르죠. 우리가 권력을 양도하지만은 다만 우리가 홉스처럼 모든 걸 주는 건 아니야. 주권은 시민이 갖고 있고 행정권만 주는 거야. 정부에. 행정권만 줘. 그리고 이 행정권도 함부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저항해서 행정을 뺏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 로크는 의회파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근대 국가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죠? 근대 국가의 두 번째 특징.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아까 했듯이 우리는 로크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권력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저항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위임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만 위임했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이 행정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게 로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도 로크의 생각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할까 안 할까? 박수인 씨. 수인 씨. 수인 씨. 지금 일부러 마이크 안 되는 척 하는 거지. 마이크 안 돼? 조민상 씨. 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 왜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국가 권력이 혹은 정부가 잘못하면은 국민이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네, 우리 헌법 인정한다.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한성민 씨. 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모르겠습니다. 어? 모르겠어? 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디서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안 해? 예. 은빈 씨, 김은빈 씨. 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확실한 예를 들 수 없는데 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을. 뭘 보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알 수 있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부는 3.1 임시정부와 4.19 민주혁명과 5.18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 그럼
그러니까 우리 헌법 자체가 그런 시민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4.19랑 5.18이 뭐야? 국가 권력이 정했던 거죠. 시민이 정했던 거잖아. 우리 헌법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에서부터 국민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이 얘기는 뭐야?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잘못하면은 거리로 나가서 국가를 전복해도 된다는 거지. 이은지 씨. 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가서 정부를 뒤집어도 되는 거지. 네.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참지 말고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 헌법상 권리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들면 될까 안 될까? 신기환 씨. 네. 시리가 되었다. 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들면 될까 안 될까? 일단 잘못하신 게 있으시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대드는 것까지는 좀 맞아. 권리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있어. 대들어도 돼. 다만 예의를 지키고 말을 하면 돼. 어떤 일이든. 국가도 대들 수 있는데 폭력을 독점한 국가도 대들 수 있는데 나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못 대들 이유가 없잖아. 그죠? 다만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예의를 갖춰서 에티켓을 지키면서 어필하면은 안 될 이유가 없지. 어떤 거든. 그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대국가의 두 번째 특징. 법치주의와 관료제를 통한 국정 운영이라는 거야. 사실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근대 관료제라는 것이 사실은 법의 지배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의 자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거야. 법치주의 반대는 인치거든. 그러니까 인치에 반대하고 법에 의해서 어떤 권력 행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료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 법의 지배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형태거든. 근데 다시 물어볼게. 준환 씨, 김준환 씨. 네. 법치주의가 뭐야? 법치주의가 뭐야? 법의 힘을 더 높여서 통치하는 거 아닌가? 법에 의한 통치지? 룰 오브 로지? 그지? 법의 지배라는 게 뭔지 알지? 네. 여기가 약간 주변 시끄럽네. 나 다음에 물어볼게. 성훈 씨, 박성훈 씨. 네. 법치주의라는 거는 근대국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룰 오브 로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거야. 그죠? 법에 의한 지배가 왜 중요할까? 왜 그걸 확립해야 될까? 법이 있어야지 이제 일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 법에 의한 지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국가 권력의 자의성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 위에 봐봐. 권력이 법 위에 있는 경우랑 법이 권력 위에 있는 경우랑 생각을 해봐. 만약에 권력이 법 위에 있다면은 권력이 마음대로 법을 바꿔가면서 통치하지 않겠어? 그죠? 그럼 우리의 자유가 훼손되겠지. 근데 법이 권력 위에 있다면은 그죠? 법이 권력 위에 있다면은 권력 행사도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법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거야. 법의 자율성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거야. 이른바 권력은 살아온 짐승과 같아서 법의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권력의 자율성을 통제해서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대국가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의 통치를 구현한 게 바로 관료제예요. 관료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관료제는 해야 될 일, 위계 이런 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시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채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관료제의 지배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야. 법이 정한 이 역할과 지위가 통치하도록 하는 거야. 사람은 거기에 사후적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죠? 이런 게 관료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랑 관료주의라는 건 사실 같은 말이야. 그죠? 그럼 문제는 있지. 문제는 있어. 승현 씨, 김승현 씨. 네. 김승현 씨. 김승현 씨. 마이크가 안 들려. 네. 관료제라는 게 결국은 법의 지배인데 이런 법의 지배의 문제점이 뭐야? 잘은 모르겠는데 시대나 사회는 변하는데 그 변하는 양상에 대해서 법이 그거에 맞게 빠르게 바뀌지 않는 게 그렇지. 맞는 거라고 그런 거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스럽다고 할 때 그거지. 형식주의, 관료주의라고 할 때 그거지. 시대는 변하는데 그 법조문은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은 법에 뭐든지 공무원들의 얘기는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료주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 답답한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관료주의는 그 양면이 있는데 답답한 측면이 있고 너무 형식주의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법을 정해놔야지 누구나 공평하게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 형식 그 규정 조금 바꿔가지고 더 좋게 더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인간의 자의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잖아. 그래서 법을 정해놓는 거야. 규정을 정해놓는 거야. 비록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놔야지 자의적인 통치를 막고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이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야. 이 후자의 가치가. 내 생각은. 자기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지금 마우스가 좀 안 움직인다, 얘들아. 이 얘기 내가 막스 웨버 얘기는 쭉 했지 계속 내가 해왔으니까 뭐 따로 안 해도 되고. 근대 국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조세제도를 확립했다는 거야. 조세제도. 자기들 물어볼 거야. 조세제도는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근대 조세제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독특하고 이른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국가가 조세란 건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로크 얘기를 들어봐. 로크는 뭐라 했어? 재산이라는 거는 인간이 자연물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개인이 획득하는 거야. 그죠? 국가는 국민의 재산 어떤 이유든지 국민의 이 재산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걸 보호하는 게 역할이지 건드리면 안 돼. 조세제도라는 건 뭐야? 국민의 재산 중에 일부를 헐어가는 거죠. 그죠? 그잖아. 로크는 국민의 재산을 어떤 이유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조세제도는 그 국민의 재산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일정하게 뜯어가는 거야. 소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이 조세제도라는 확립이 근대국가의 원래 그 국민의 동의라는 개념과 모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확립하기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고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서 조세를 걷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근대국가는 그 제도를 확립을 해.
그 얘기는 내가 조금 긴 얘기니까 쉬었다 할게. 그래서 근대국가의 세 번째 특징은 조세 제도를 확립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쉬냐면은 1시 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때 앞 시간에 궁금한 얘기는 좀 물어봐줘. 그럼 다시 좀 질문 답변하고 강의 계속할게. 오케이? 5분 있다가 봐. 아니 1시 5분에 봐. 국가가 돈 벌려면 뭐 유엔 가서 일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세금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보이죠? 왼쪽 그림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존왕이라는 사람이야. 존왕. 영국의 존왕인데 이 사람이 이른바 이제 귀족들의 전쟁 경비를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진 않았어. 귀족들이 주로 내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한테 전쟁 기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거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발한 거지. 네가 뭔데 왜 자꾸만 돈 걷어가. 이래가지고 왕하고 격돌해가지고 왕하고 귀족들이 이렇게 한판 붙었는데 왕이 지죠.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쓰죠. 뭐라고 서약 쓰냐면은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이게 1200년도 돼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그죠? 이걸 통해서 왕이 세금을 걷는 행위는 반드시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원칙. 왕도 그 원칙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이 확립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죠.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그리고 이때 이 귀족들 다시 말할게. 왕과 대립한 이 귀족들의 이게 바로 의회의 출발이에요. 영국 의회 출발은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과 대립하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잘 뭐래 자꾸. 그 왕과 대립하면서 이 귀족들이 이 모임 이게 의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게 의회를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 의회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세금 문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프랑스의 삼부회라는 거야. 프랑스의 삼부회는 뭐냐면은 영국보다 좀 늦게 출발하는데 이런 맥락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세 개의 계급. 첫 번째는 사제 계급, 두 번째는 귀족 계급, 세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이제 시민 계급이죠. 이 세 명의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이제 프랑스식 삼부회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루이 16세가 150년 만에 삼부회를 모집한 거죠. 150년 만에 삼부회를 모집했다가 막 그때 왕에 대한 어떤 불만이 불을 끓고 있는데 삼부에 딱 모이니까 시민계급들이 잘 됐다. 이 자식 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독자적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 삼부의 프랑스 혁명을 촉진시켰던 이 삼부의 모임도 사실은 세금 문제예요. 루이 16세가 너무나 낭비가 심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탕진하다 보니까 또 세금을 걷어야겠는데 거둘 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삼부회 같은 거 소집하면은 시민 계급들이 또 난리칠 것 같은데 뭐 하긴 싫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모집했다가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만큼 세금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대 국가는 확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이 영국 의회랑 프랑스 의회 차이는 뭐 나중에 그냥 기회 있으면 얘기하고 보세요. 이런 거예요. 국가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세출을 쓰는 거예요. 올해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냐면은 558.5 그러니까 555조예요. 그죠? 이 돈을 국가 예산은 예산의 쓰임새를 12개로 나누거든요. 12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야. 12개로.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복지에 제일 많이 쓰죠. 복지, 고용, 보건, 복지, 고용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이 일반 집안 행정 이런 데 쓰고. 그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게 조세죠. 그리고 세출,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재정이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 공공 서비스를 하는 게 예산이라는 건데 이걸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돼.
이게 근대에는 확립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보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재무행정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 조세 능력이 확립됐다는 내가 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 밑에 두 개 표랑 요거는 중국 표야. 중국. 요거는 오스만 제국이야. 지금 터키. 여러분 지금은 서구가 지배하는 사회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었어. 지금 이제 중국이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때 이제 조금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중국에 굴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20세기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항상 세계의 최 1등 국가였었어요. 생산력이나 인구나 뭐든지 다. 그죠? 그러면은 19세기 말에 중국이 서구 열강에게 지는 거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지는데 그러면 중국 국가는 언제부터 서구에게 밀리기 시작했는가?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어. 잘 봐. 그래프 보이죠? 보면은 17세기 중반 정도 되면은 중국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프로이센, 프랑스, 잉글랜드가 이걸 뭐냐 조세 추출 능력이야. 한 사람당 얼마나 세금을 걷어내는 능력이야. 갑자기 18세기가 되면은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국가들은 세금 능력이 쭉쭉 올라가. 이게 뭐냐면은 국민 1인당 국민에게 뽑아내는 세금의 양이거든. 이쪽 3개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들은 18세기가 들어오면은 이 능력이 탁월하게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쭉쭉쭉 걷어가. 근데 중국이나 터키, 오스만 제국은 그 능력이 거의 변함이 없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18세기 전후에서 국가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죠? 서구 국가들은 국민에게 이 세금을 추출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조세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조세 수입, 요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즉 군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중국과 서구 국가들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격차가, 그죠? 그리고 잘 나갔던 중국과 터키, 오스만 국가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쪽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 터키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19세기 들어오면, 그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과의 조세 추출 능력, 조세 능력, 재정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이 서구 국가가 다시 20세기 들어오면 또 한 단계 비약을 해. 어떻게 비약을 하냐면은 이제 서구 국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났는데 20세기 중반에 오면은 초반에 오면은 다시 이 능력이 다시 점프를 해. 국가의 조세 능력이 또 올라가는 거죠. 서구 국가에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복지국가가 시작될 때예요. 복지국가가. 서구에서. 여기는 이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조세 추출 능력인데 이미 중국이나 서구는 18세기 때 되면 중국이나 오스만 트러크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들이 서구 국가들이 다시 20세기 초반에 되면 이 능력, 조세 추출 능력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재원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이 능력을 이용해서 세출해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서구에서 먼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대국가라는 건 결국은 국가 영역이 확대되는 건데 이 확대되려면 결국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그 국가의 조세 추출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금을 잘 걷어가는가 에 관련이 있는데 이게 근대국가의 역할과 근대국가 확립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국가는 점점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거든.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면 그 재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잘 걷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국가 능력을 결정하는데 서구는 18세기 되면 그 능력이 탁월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국가가 빨리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와서 복지국가를 확립되는 거죠. 이 얘기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재무행정에도 얘기하겠지만 재무행정 타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2학년 올라가서 재무행정을 공부하면은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복지국가 얘기는 내가 하는 강의
있어. 1학기 때 하는 강의가 있는데 사회정책이라고 거기서 와서 들으면 돼. 그러면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 어쨌든 개론이니까 넓고 얇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 배우면 돼. 그러면 정리가 됐지. 근대국가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물리력이 독점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 권력 행사를 한다는 거. 이 개념. 두 번째는 뭐였죠? 법치주의와 관료제에 의한 국가 운영. 세 번째는 조세 능력의 증가. 이런 게 근대국가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죠?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근대국가가 어떻게 역할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근대국가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주의 국가 혹은 경찰 국가라는 거야. 아까 뭐였죠? 존 로크도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처음에도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대내적으로는 치안,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하는 이 역할만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국가 역할은 국가는 요거만 하고 경제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시장은 건드리지 않아. 시장은 무한한 자유를 주고 다만 시장의 질서를 지켜주고 그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을 지켜주는 거죠. 왜 이랬을까? 박성훈 씨, 왜 이렇게 국가의 요구를 국가는 이렇게 했을까? 이런 요구가 생겼을까? 박성훈 씨. 다시 한번 이 넉넉히 있었구나. 왜 근대 초기 국가는 이른바 치안이랑 국방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손을 묶어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화 씨, 홍성화 씨, 왜 근대 국가 초기에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국방만 치안만 하라고 했을까? 시장에 개입을 했더니 경제가 좀 안 좋아진 결과를 낳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때는 시장 개입 자체가 없었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당시에 성장하던 계급과 관련이 있어.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세력들은 이른바 자본가 계급이거든.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들이거든. 이 사람들의 욕구가 뭘까? 시장을 지켜달라는 거야. 시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치안과 국방이 필요하죠.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켜줘. 대신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즉 우리의 자유로운 상거래라든지 경제활동에 개입하면 안 돼. 왜냐? 내가 여기서 강자인데 내가 여기서 이득을 찾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해서 부를 축축할 건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규제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부르주아들의 요구들 때문에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을 지키는 역할, 즉 치안과 국방만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죠? 이런 요구, 이런 국가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산업화가 빨리 된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출발해요. 그죠? 그리고 후발 국가들,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주의적 경쟁이 있던 단계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국가에서는 이제 부르주아들이 앞장서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막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국가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후발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독일처럼 산업화가 늦게 된 나라들은 따라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여기서는 국가가 개입 적극적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주류는 아니랐다는 거야.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은 국가 역할이 확대돼. 왜 확대되냐면은 이런 거죠. 산업화 확대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생겨.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야. 여기 보면은 대자본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빈더벨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자본가가 완전히 시장을 쥐어짜는 거야. 완전히 산업을 다 독점화시켜가지고 모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골목 상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환경 문제, 규제를 안 받으니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공해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너무 이게 경제 권력이 막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경제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프로그레시브 운동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셔먼 독점법 이런 게 생겨요. 독점법이 뭐냐면은 이른바 그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혹은 카네기의 US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점이 심하니까 다 쪼개는 거야. 반독점. 미국의 반독점 전통은 여기에 있는 거죠. 논리는 뭐냐면은 독점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독점을 와해시킴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가가 들어와서 그런 어떤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금융 쪽에서의 어떤 그 금융의 그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JP 모건 이런 사람들을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국가의 기능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국가에서 치안과 국방만 해서 시장만 지켜주던 국가에서 직접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규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하죠. 환경 보호라든지 소비자 보호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은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복지국가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까 보세요. 처음에는 국가가 국방과 치안만 했어. 두 번째는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해. 그래서 환경보호라든지 소비자 보호 같은 역할, 규제 활동을 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삶은 국가가 도와줄 것이 아니야. 개인은 그냥 먹고 살면 돼. 자기가 알아서 노동하고 먹고 살면 돼. 국가는 그 재산권만 지켜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생각이야. 근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잖아. 이른바 불황화라든지 실업자라든지 혹은 공장에서 노동하다가 팔다리가 다쳐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예전에는 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이 국가는 없었어. 왜냐? 국가는 그냥 그들의 재산권만 지켜주면 되고 먹고 사는 거는 개인의 역할이었거든. 근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해요. 국가가 보장해야 될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이게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에요. 내셔널 미니멈.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이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버리지 보고서에 나와요.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비버리지라는 당시 전시 영국의 노동부 차관이 만든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이 비버리지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당시 영국이 독일 파시즘과 전쟁 중이었잖아요. 독일이 계속 영국에다가 막 날아와가지고 런던에다 폭격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국의 젊은이들을 다 대륙에 전쟁터로 보냈어. 그죠? 전쟁 상황이야. 전쟁 상황인데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조준혁 씨. 네?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어. 국가의 제일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어.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돼? 남아있는 국민들이 그 전쟁 속에서 가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복지를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데 이렇지 않겠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내보냈으면은 국가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신들에게 어떤 걸 해줄 것인가 약속을 해야 되잖아. 그죠?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 내 후손을 위해서 가치 있는 죽음을 했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야.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전쟁이 끝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청사진. 이게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 말도 틀리진 않고 그 비버리지 보고서 나온 게 뭐냐면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에요. 영국이란 나라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복지국가가 될 거다. 이 복지국가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약속의 계약서, 이 약속한 그 증명서가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국은 무상의료가 시작돼요. 무상의료가. 지금 또 영국은 무상의료잖아. 또 영국은 아동수당이 도입돼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 2000년도에 도입되는데 이미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45년에 도입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수당을 주는 거야.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게 복지국가인데,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기능이 더 확대되는 거죠. 아까는 국방만 하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 간섭하다가 20세기 오면은 개인의 삶에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돼? 점점 국가의 기능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세 기능의 확대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역할을 점점 많이 하면 돈 쓸 데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원 능력, 즉 조세 추출 능력도 확장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국가 기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느냐. 처음에는 경찰 국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 발전 일부 후발 국가, 영국이나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경제 발전에 국가 기능이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규제 기능을 하다가 그리고 복지 기능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죠? 국가 기능이 확대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행정의 역할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의 행정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은 굉장히 국민의 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하는 행정으로 발전해 온 거죠. 그죠? 유지선 씨, 지선 씨. 네. 졸려? 네. 미안해. 내가 졸리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엔 안 졸리게 더 잘할게. 죄송합니다. 아니야. 졸 수 있지. 선영 씨, 성현 씨, 김성현 씨. 네네네. 카메라 좀 켜봐. 성현 씨 카메라 좀 켜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아직 그냥 넉넉히 보고 있어서. 자, 네. 내가 퍼포먼스 한 거야? 근데 넉넉히 보고 있을 만은 한가? 네, 그냥. 네. 내가 한 말은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완벽히는 아닌데 그냥 녹화했으니까. 다시 한번. 네네, 다시 들으려고요. 녹화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할 거는 내가 이제 근대 국가의 어떤 세 가지 특징과 어떻게 국가 기능이 확대되어 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 기능도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마지막으로 할 거는 한국 국가는 어떠냐는 거야. 한국의 국가는. 한국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는 그냥 세계사적 흐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대개는 여기서 세계사를 제패했던 국가들. 왜냐하면 이런 국가 기능이 경찰 국가에서 규제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발전할 때 한국은 식민지였거든. 이게 18세기 때 혹은 20세기 초반까지 얘기인데 그때 한국은 식민지였어. 한국은 이런 경로를 밟지 않았잖아. 한국 국가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한국 국가는 국제학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발전 국가라고 얘기해요. 발전 국가. 발전 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국가가 기획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노동을 탄압하고 그래서 막 경제 성장을 하는 거야. 이게 성공했어. 발전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대만, 그다음에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야. 북한과 이거는 빨간색은 북한이다. 그 파란색은
남한이야. 1970년대까지 남한과 북한의 GDP는 거의 비슷해. 그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하고 지금 북한과 한국은 비교가 안 돼. 그죠? 왜 성공했냐가 국제학회 궁금증이야. 아니 1950년대 때 한국은 아프리카의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였거든.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의 나라였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했느냐가 국제학계의 궁금증이거든. 그리고 지금은 더 1인당 3만 달러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한류, BTS, 블랙핑크 이런 것도 나오는 나라거든. 그잖아. 어떻게 후발국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가가 이제 학계의 궁금증인데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발전국가라는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면 박정희 국가야. 박정희 국가. 박정희 국가 어떤 거야? 정치를 억압시키죠. 그리고 군부가 앞장서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죠. 그리고 뭘 해? 은행의 팔을 비틀고 그래서 일부 재벌들에게 자원을 대주죠. 그럼 여기가 불균등하게 성장하죠. 그죠? 그래서 억압적인 국가 권력과 그리고 재벌들이 같이 성장해서 경제력 규모를 키우는 이런 국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성공한 케이스야. 한국이 이렇게 성공하고 결국은 민주화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박정희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IMF 외환위기예요. 1997년도 때 IMF 외환위기가 생기면서 더 이상 박정희 모델, 즉 한국식의 발전국가, 즉 국가 권력이 앞장서고 재벌에게 자원을 몰아주면서 경제를 키우는 이런 식의 어떤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게 종언을 고하는 순간이에요. 어쨌든 1960년대부터 1997년도까지 IMF가 있는 순간까지 한국은 그런 식으로 성장했고 그런 국가 모델을 발전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럼 행정은 이런 발전국가 모델과 같이 성장했겠죠. 그러니까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겠습니까? 정치 영역이 죽어 있으니까 정치적 역할은 이제 거의 없는 거고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데 행정의 역할이 집중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군인식의 행정,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죠. 한국 행정도. 그죠? 이런 게 한국 행정의 특징이다. 한국 국가의 특징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1994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이에요. 아까 했듯이 한국의 국가는 발전 국가예요.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커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성공한 나라야. 그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이게 리콴유라는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의 리콴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린 어페어에다가 아시아적 가치라는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요. 뭐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싱가포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던 화교들이 만든 국가거든요. 그죠?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 이 리콴유라는 이제 영국의 어떤 그러니까 유학생 출신의 굉장히 엘리트가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발전국가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경제가 성장한 이후로 민주주의 요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리콴유가 이 포리어페어라는 외국 잡지에다가 어떤 글을 쓰냐면은 문화는 운명인가? 문화는 운명인가라는 글을 쓰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억압하면서 컸는데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서구적 가치다. 서구에서 만든 가치지 이런 민주주의라는 게 동양의 가치랑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더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서구의 잣대로 민주주의를 안 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황수연 씨. 수연 씨 어떻게 생각해? 이런 네. 리콴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이 된 현상이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국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적, 그러니까 동양적 가치의 반영이 완전히 되진 않았겠지만 그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잠시만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동의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어?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 논쟁의 쟁점은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민주주의는 아시아적 가치와 배치하는가? 민주주의는 서양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 맞지 않는가? 이 쟁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쟁점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발전 국가에서의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가로 발전한 거잖아. 왜냐하면 노조가 막 자기 몫을 요구할 때 노조의 활동을 억누르고 재벌들을 키워주고 막 이러면서 발전한 경제를 키웠고 또 성공했단 말이야. 싱가포르도 성공했고 대만도 성공했고 한국 성공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가로 이뤄낸 거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쟁점 두 가지야. 나연 씨, 김나연 씨. 네. 첫 번째 쟁점에서 물어볼게. 민주주의와 동양 아시아적 가치는 갈등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이 아니면 아시아적 가치와는 갈등하는 거야? 같은 말이구나.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이야?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아시아적 가치, 이른바 가족주의라든지 집단주의라든지 혹은 뭐 유계서, 장유유서 이런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어? 나연 씨. 네,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조은정 씨. 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어? 네? 더? 경제 성장과 네네. 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냐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발전 국가는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가로 경제 성장을 한 모델 아니야? 네, 그렇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자기 복을 찾겠다는 욕을 억압해야지 사회가 조용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다 말 잘했어. 자기들 주장. 민주주의는 아시아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고, 즉 민주주의는 서양의 가치가 아니고 동양에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을 양립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했던 게 바로 DJ 대통령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리카뉴가 문화는 운명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구의 니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왜 이렇게 시민의 권리를 억압해? 민주주의가 아니구만. 지금도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막 비판하니까 리카뉴가 직접 이 포린어프에다가 이 반론을 쓴 거야. 왜 서양의 가치를 우리 동아시아에 갖다 대냐 이렇게 하는데 DJ가 여기에 대해서 is culture destiny. 정말 문화는 운명일까? The myth of Asia anti-democratic value. 아시아의 반민주적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그 신화를 비판하는 글을 써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거야. 동양의 가치에도 민주적 가치가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DJ의 판정승으로 끝나요. 그렇죠. 발전국가 초기에는 어쩌면은 워낙 그 경제 성장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는 있지만은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은 민주주의에 양립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경제 성장의 대가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눠줘야지 또 그 분배의 몫을 갖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생산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또 경제가 성장하면 또 정치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야지 정치도 제대로 작동되면서 경제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그 불만 때문에 오히려 경제도 오히려 악영향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양립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온 거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란 가치는 지금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아시아적 가치,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예요, 사실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이제 벌써 이제 30년 전 논쟁이니까 의미가 없는 논쟁이죠. 그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 출석 체크를 안 했구나. 가장 중요한 출석 체크를 안 했네. 지영 씨 왜 출석 체크하라고 얘기 안 해줘? 한마디만 못할 뻔했잖아. 저도 방금 생각났습니다. 진짜? 출석 체크합시다. 6주 644. 엄청 빨리 올라가네. 이윤아 씨. 수업 시간에 계속 카메라 끄고 있었지? 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구멍이 있더라고. 뭐 질문 있어? 없습니다. 왜 질문 없어? 내가 강의하는데 궁금증이 없어? 궁금증이 다 해소된 거야?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떤 게 어려워? 들으려고요. 어떤 부분 어려워? 어떤 거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고? 어떤 부분이 좀 듣기 힘들었어? 잠시만요. 네. 그 관료제를 통한 국제 운영과 법치주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들어. 또 다른 부분은? 이 부분만 어려웠어? 조금 어려웠어요. 녹화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들어. 수업 끝나고 또 들어, 알았지? 네. 그리고 또 궁금하면 또 물어봐. 서준왕 씨, 황서준 씨. 서준왕, 카메라 켜봐. 그러니까 이게 2면 3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카메라 끄고 듣고 있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알게 됐어. 황서진 씨. 네. 카메라 켜봐. 켰습니다. 켰어? 네. 궁금한 거 있어?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하는 게 어렵나?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려워? 내 말을 어렵게 하나? 아니요, 어렵게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필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필기. 오케이. 알았어. 조금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고쳐볼게. 다 고치면 학기 끝날지 몰라.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리스토텔레스죠. 발표조들 황서영, 모현우, 최민정, 홍지연, 김정민. 그다음에 토론조 김정택, 김승현, 변준엽, 황인성, 홍경화는 목요일 날 나랑 만나. 알았지? 네. 지영 씨가 이번에 오나? 이번에 목요일 날은? 네, 제가 가요. 지영 씨는 오늘 왜 카메라 끄고 있는 거야, 조교가? 왜 끄고 있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저 아까 쉬는 시간 이후로 제가 꺼놨는데 다시 켜는 걸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네, 다음 주에 시험 문제 다음 주에 내가 들고 올게.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죠. 오케이? 수업 마치죠.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